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킬 개념에서 세계사 24번째 시간이고요. 8주차 마지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준호입니다. 네, 8주차 마지막이고요. 이번 시간 중세 유럽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까지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서유럽 봉건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크리스트교의 일련의 역사들.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지만 한 번 정도는 크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고대 유럽의 크리스트교부터 해가지고, 종교전쟁까지 꽤 길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약간 좀, 선생님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뒤에 우리가 이제 중세 유럽의 문화 끝나고 그 뒤에부터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각 국가들의 변화라든지 뭐 르네상스나 신앙로 개척, 뭐 절대왕정 등등을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빈틈이 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도 좀 나갈 거고요. 지난 시간 쌤이 일부러 좀 짧게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칠판 강의를 할 때 쌤이 1시간 반, 1시간 40분 막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다 보면 질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59번부터 갑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자, 59번은요, 이제 바로 중세 유럽의 문화입니다. 자, 중세 유럽의 문화, 첫 번째는 서유럽부터 할 건데, 자, 우리가 서유럽, 동유럽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유럽의 문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유럽의 문화 첫 번째 철학부터 나오거든요. 우리는 철학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 뭐, 굳이가 안 해도 되겠죠? 네, 철학. 자, 서유럽의 철학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 잠깐 철학사, 나중에 이제 뒤에, 여러분들 여름쯤 되면 쌤이 뭐 여러 특강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문화사 특강, 뭐 통합형, 지역 통합형 특강, 이런 식으로 여러 특강을 할 계획이긴 한데, 사실 이 파트, 철학사라든지 이런 거다 한 번 정도 쫙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거든요. 어쨌든, 정리를 해주자면은, 자, 우리가 고대 유럽, 고대 그리스 사상에는 자, 자연 철학이 있었고, 인간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 철학에서도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하던 소피스트들이 있었고요. 진리의 절대성, 보편성을 추구하던 소크라테스, 그 이후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성사유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감각 경험적인, 개개인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뒤로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헬레니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자, 이성사유 계열의 스토아파 있었고, 감각 경험 계열의 에피쿠로스 아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때는 스토아 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었는데 중세 시대를 우리가 보통은 다크 에이지 뭐 요거는 적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뭐 다크 에이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학의 힘이 그렇게 강하던 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즉, 우리 지금도 요 표현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파트가 시험에 뭐 나온다? 사실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긴 한데 우선 요 키워드를 적어보겠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철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의 보조수단으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철학이 나오게 되는데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처치 파더,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스콜라 철학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교부 철학을 설명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아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철학이 바로 교부 철학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교부 철학 같은 경우는 교부, 아까 처치 파더, 종교 아버지들, 성스러운 생활들, 즉 그런 걸 통해서 그 교부들의 철학이나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중세 초기였어. 중세 초기. 근데 어떻게 스콜라 철학으로 이어지게 되냐 하면은 자, 이 사이에 어떠한 계기가 있냐 하면은 얘기하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이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흐름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여러 고대 그리스의 여러
이제 철학들, 사상들이 서유럽에도 많이 전파가 되고 또 이슬람 문화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은 문화의 격동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십자군 전쟁의 배경으로 너무 기니까 나는 줄여서 적을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 철학 같은 경우는 약간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뭐 플라톤의 우리가 얘기하자면 현상계, 이데아계, 그래서 약간 이원론적인 그런 시각들, 천국과 이제 뭐 지상 뭐 이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 뭐 요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모습들. 근데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약간 그 좀 땡겨와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윤사나 생윤하면 많이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아퀴나스는. 자,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저서 신학대전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거를 베이스로나 하되 뭘 얘기하게 되냐면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크리스트교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것들이 잘 맞아가야 돼. 잘 맞춰져야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외에 사실은 사실 여기가 끝이긴 한데, 뭐 스코터스나 오컴이라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을 구분해서 생각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면 이성적인 사회 체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거야.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육갑니다. 자, 교육 첫 번째, 중세 초기 때는요. 우리가 아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클리니 수도원, 뭐 베네딕트 수도원, 교회 개혁 운동할 때 배웠습니다. 그런 수도원들이나 뭐 여러 교회들, 뭐 우리 아는 샤르트르 대성당, 뭐 피사 대성당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학문이 발달했었고요. 근데 12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자, 대표적인 대학들로 하여금 우리 아는 뭐 볼로냐 대학이라든지 파리 대학. 자, 밑에 한번 간단히 종류만 적어볼게요. 시험에 막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볼로냐 요거는 이제 이태리, 그다음 파리 대학, 뭐 옥스퍼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그 옥스퍼드 대학. 사실 이제 옥스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볼로나 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이렇게 교사들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맞춰졌던 거고,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학, 뭐 로마법이나 교회법을 주로 했었다. 파리 대학은 약간 신학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 이 대학이 역할이 뭐냐라는 거야. 대학은 자, 베이스는 길드라는 곳을 베이스로 합니다. 이 시기 자체, 12세기 자체가 십자군 전쟁이 어쨌든 진행 중인 상황이고, 십자군 전쟁 중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상업조합, 상인조합, 즉 길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요. 우리도 뭐 게임 할 때 보면 길드 같은 거 만들잖아요. 쌤이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참고로 이번 시간도 물을 마시면서 얘기할 건데, 여담으로 말하자면은 옛날에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도 있었고 카트라이더라는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제 길드를 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 얘기 없고요. 저는 대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사를 듣고 있는 거,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얘들아. 물론 나도 쎄빠지게 고생을 해서 대학을 간 거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얘들아. 알겠지? 그거는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대학에 목매서, 왜냐면 요즘 이제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와, 물론 알고 있었어. 그런 것들이 뭔지. 근데, 너무 빡센 거야. 물론 빡세게 해서 좋은 스카이 가면 좋죠. 하지만은 너무 그건 좀 그렇다. 인생에서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다만 대학이 주는 낭만과 그 학문의 깊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학 가겠습니다. 이때는 기사도 문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문학, 즉 기사들의 모험담,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사랑, 뭐든지 우리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주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들 세 가지 갑니다. 자, 여러분 밑에 딱 한 줄 있을 거예요. 뭐 롤랑의 노래, 뭐 니벨룽겐의 노래, 사실은 각각의 다 이제 주인공들도 있고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아서왕 이야기.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컨텐츠로다가 한번 이제 해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제 컨텐츠적인 그래서 이제 롤랑의 노래나 니벨룽근의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시간이 없단다 얘들아. 자, 다음 건축. 자, 건축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약간 그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 자, 11세기 같은 경우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었고요. 12세기로 가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딕 양식이 유명하게 됩니다. 유행하게 되죠. 자, 로마네스크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운 벽, 그리고 돔, 아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축물은 이제 피사 대성당, 좀 이따 이제 오른쪽 같이 적을 거고요. 자, 고딕 양식 같은 경우는 첨탑, 뾰족한 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주 특징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수능 세계사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다 외워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알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 자, 건축물을 빨간색으로 적는 이유는 작년도 그냥 2, 3학년도 수능 특강에서 이걸 문제로 구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사수특을 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서양사를 이제 막 옥타비아누스 풀고 있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좀 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이런 연계 특강 할 거니까 거기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쾰른 대성당이라든지 샤르트르 대성당, 불났었죠. 노트르담 대성당 등등이 있습니다. 두 개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동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동유럽의 문화요. 자, 동유럽 하면 생각나는 나라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을 텐데요. 그렇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죠.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가 많다 그건 아니라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동유럽. 자, 이 동유럽 문화의 특징은요,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갑니다. 그리스 정교를 기반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통해서 그리스 고전들을 보존하고 연구합니다. 이 영향으로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비잔티움 문화가 이제 슬라브족으로 전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양식 갑니다. 자, 건축 양식 같은 경우는요. 자, 요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돔과 모자이크 벽화.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탈리아 북부 라벤나 지방. 나중에 우리 배웠습니다. 라벤나 어디입니까? 그렇지, 프랑코 왕국 갈 때. 그렇지. 기억나죠? 피핀이라는 사람, 클카피카 피핀이 이제 롬바르드족 거기를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라벤다 지역을 얻었고요. 거기를 이제 나중에 교황한테 기증해서 그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그 이탈리아 북부 라벤나에 보면요, 산비탈레 성당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비잔티움 양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중세 유럽의 한 턴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약간 중세 유럽의 다른 턴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 약간은 턴이 조금 바뀌는 모습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 다음 6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자, 여러분들도 프리노트 한 장 넘겨주시고요. 26페이지입니다. 중세 유럽의 변화. 자, 프랑크 왕국과 비잔티움 제국으로 대조되던 이제 중세 유럽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서유럽 세계의 변화. 그러면 도대체 서유럽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자, 여러분들은 거기 아예 그 빈칸으로 뚫려 있을 겁니다. 자, 농업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왜 향상되는데?
뭐 삼포제 실시했잖아요. 서유럽 봉건사 할 때 춘경지, 이제 추경지, 휴경지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 기술도 발달합니다. 당연하니까 이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발달하겠죠. 근데 우리 그게 있어. 농업이 발달하면요 인구가 증가하고요. 인구가 증가하면요 농경지가 부족해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대외 팽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약간 세계사적으로 전체적인 흐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 대외 팽창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외 팽창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대외 팽창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베강 동쪽으로 시민활동을 전개해서 뭐 프로이센 등을 비롯해서 새로운 거주지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이 나중에 이제 독일을 통일하는데 핵심 세력이 되기도 하지. 그다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크리스트교 국가들의 재정복 운동. 그래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크리스트교가 확 올라가는.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군 전쟁. 어쨌든 이런 대외 팽창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런 속에서 이번 십자군 전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배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냐 하면요. 자, 갑니다. 11세기경 누가 셀주크 티르크가 그 투그릴베그 기억나지 얘들아?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랑 어디 자, 아이고야. 셀주크 티르크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동시에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한테 요청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우리 그 얘기했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요. 클레르몽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클레르몽 공의회.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갑니다.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더라. 어머나,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 호소. 이러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십자군 사실은요 몇 차까지 있냐면요 8차까지 있습니다. 약 거의 진짜 여기 있으면 연도를 빼먹었는데 1096년부터 시작해서 1270년까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한 거잖아요 전쟁을. 우리는 딱 2차례의 십자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나 네, 첫 번째 제1차 십자군 여기 1096년이었는데요. 요때 이제 성지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제4차 십자군입니다. 자, 두 번째 색깔 바꿔서 자, 갑니다. 자, 제4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 1202년인데요. 없나? 네. 자, 요때 같은 경우는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개입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 과정 중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 전쟁 중에도 상행위는 할 수밖에 없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개입을 하고 이들이 그래서 자, 아이고야. 말이 꼬이네.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버리고요. 그곳에다가 라틴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1204년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두 차례의 십자군, 1차 십자군과 4차 십자군,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결국 십자군 전쟁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사실은 아까 위에 보면은 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공의회를 열어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황도 교황대로고 제후와 기사도 그들대로고 왕은 또 왕대로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정리합니다. 결과 자신들이 원하는 거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각 어떠하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교황 같은 경우는요, 힘이 좀 강해지길 원했을 겁니다. 힘 약화되고요. 제후와 기사들 역시도 힘이 세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몰락해버렸죠. 반면 왕권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모양새를 통해 이후에는 이제 절대 왕정까지도 이어지는 고러한 일련의 과정들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간의, 그러니까 엄청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은 미미한 영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경제적으로 갈게요. 자, 경제적으로는요, 지중해 교역이나 동방 교역이 활발해집니다. 지중해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부터 이제 지중해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게 될 거고 동쪽 이제 그 페르시아라든지 그쪽 즉 이슬람 왕조가 있는 곳 더 나아가서 인도 어쨌든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완전 넘어가는 건 신학로 그쪽도 얘기고 어쨌든 좀 이제 활발해지더라. 동쪽의 동유럽이라든지 이쪽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지중해의 센터인 이탈리아가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제노바나 베네치아 같은 곳들이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요, 자, 쌤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우리 그 비잔티움 문화 하면서 그 이슬람 문화나 비잔티움 문화가 서유럽으로 유입됩니다. 서유럽으로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문화들이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한편 3번 교역의 발달. 구체적으로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뭡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거예요. 지중해 무역이나 동방 무역이 발달했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 무역이나 이런 게 성공하려면은 원거리 무역과 또 동방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중해 교역이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했는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도를 좀 보면 좋은데요. 잠시만, 우리 지도, 그 봉건사회의 변화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 보면은 중세 유럽의 교역이라고 해서 두 번째 지도 있습니다. 보이지? 그 한자 동맹, 내륙 교역권, 뭐 지중해 교역권, 북유럽 교역권 해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좀 보면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자, 우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역권들이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도 표를 좀 한번 그려볼까 싶은데 될까? 자, 뚜루두루뚜뚜뚜루두 이거 맞죠? 아, 뭔가 좀 삐뚤어. 뭐 대충 맞춰 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북유럽 교역권. 자, 중간에는 파란색으로 상파뉴 정기시.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지중해 교역권. 이게 무슨 말이냐? 지중해 교역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지중해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중해 교역이 발달했다 동시에 원거리 교역이 발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로 교역도 발달했다라는 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북유럽 교역권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발트해와 북해를 주변으로 하게 되고요. 자, 빨간색으로 플랑드르 지방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이렇게 발달이 또 보이고 특히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게 체결됩니다. 1241년에 체결되는데요. 이 한자 동맹 같은 경우는 자, 리베크나 함부르크와 같은 이런 북부 독일의 도시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파뉴 정기시 같은 경우는 얘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데 얘는 정기시장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그 북유럽 그 중개무역의 형태라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자, 그래서 원처음에는 물물교환 형태로 가다가 이게 나중에 화폐, 상품화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은행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은행업이 발달하더라. 자, 그리고 지중해 교역권 같은 경우도 나름의 이제 동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롬바르드 동맹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는 롬바르드 왕국할 때 맞습니다. 롬바르드 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피렌체라는 도시가 또 발달하게 되지. 피렌체. 그래서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은행업이 발달하면서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가문이 이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4번 갑니다. 도시도 성장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저쪽으로 쓸 칸이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쓸 수 있는 칸이. 도시 사실 변형 없기 때문에 도시만 간단하게 적고 넘어갈게요. 자, 아이고야. 자, 4번. 도시의 성장. 자, 도시의 성장 같은 경우 사실 별거 없고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실은 그렇게 변형이 없어요. 자, 자치권 획득과 길드의 형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제 얻게 되냐 하면은 이겁니다. 중세 도시들이 발달하는 거는 사실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그 아까 교역들도 있고 그러면서 상공업자들도 돈을 많이 벌고 그 상공업자들한테 대주게 되는 일반 농민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게 된다라는 것이 점점. 그러면서 어쨌든 이들이 이제 점점 시민의 역할로서 좀 더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약간 정치적으로 그렇게 발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영주나 기사계층이 몰락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자, 갑니다. 도시민들과 왕권이 강해졌던 국왕이 제휴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주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민들에게 국왕은 특허장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 특허장은 이제 국왕이나 영주가 도시의 자치에 관해서 여러 권한을 승인한 문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도시민들이 자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길드는요 별거 없어요.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뭐 정리하자면은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이들의 약간 공동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우선 폐쇄적이었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폐쇄적이다. 왜냐? 생산이나 교육 활동들을 약간 좀 통제하고 약간 좀 맞춰가는 식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좀 그런 게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즉 어떤 텍스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냐면은 자, 배타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라는 그런 이제 맥락의 뉘앙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5번 장원의 해체로 갑니다. 자, 한편 장원도 해체됩니다. 선생님, 장원이 뭐예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장원제. 그렇지, 바로 그 서유럽 봉건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라 얘기했습니다. 이 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 우선 사실은 이게 다 십자군 전쟁의 여파다라고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외의 요소들도 좀 더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 가지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자,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유행합니다. 잠깐만, 선생님, 흑사병은 글씨를 좀 바꿀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서 흑사병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인구가요, 전체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게 되죠. 인구가 줄면은 농업 노동력이 줄어들어요. 잠깐만, 글씨를 이렇게 겹쳤으면 너네가 못 보잖니? 농업 노동력이 줄어들게 된다. 자,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파란색으로
농노의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지. 왜? 당장의 농업 노동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니?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냐? 영주가 받아들여 주질 않죠. 그러다 보니 자, 요런 거에 대해서 농노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내가 굳이 여기에 영주한테 묶여서 영주의 힘도 적은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즉 부역을 통해서 영주의 직영지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주들은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은 그래 알겠다. 이제 농노의 부역을 폐지해주겠다. 그 대신에 현물 지대로 납부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으로 내라 이걸 쉽게 말하면은 너네 그렇게 우리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으로 그렇게 고생한 거 알겠다. 그러니까 너네 그냥 현물 지대로 납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4번 얘기했잖아. 이 농노들의 임금 인상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곡물 가격도 상승되고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정신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농노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지위 향상되더라.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장원제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농들이 증가하는 거지. 영주 밑에서 그러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자영농 증가하고 장원이 해체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영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주들은 오히려 농노들을 또 속박하고 가두고 오히려 막 세금을 다시 부역으로 바꾸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굉장히 탄압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자크리의 난 프랑스에서 일어났고요. 135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크리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2번 와트 타일러의 난 노아드 이건 영국이죠. 영국 1381년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제 그 그리스도교 역사에서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교황권이 또 쇠퇴되는 모습들 다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6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한 번에 쭈루룩 계속 필기할게요. 자, 61번 유럽 각국의 변화. 이런 십자군 전쟁이나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당연히 유럽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가 사실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맞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1번 영국부터 갑니다. 영국 첫 번째. 자, 13세기 때 존 왕 때로 가겠습니다. 자, 존 왕 때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해서 재정이 좀 약화돼요.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전에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세웠던 그 프랑스의 911년에 노르망디 왕국 있지. 노르망디 공국이죠. 이 노르망디 공국이 있던 자리와 영국과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은. 자, 여러분 잠시만요. 기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도록 기침을 했고요. 자, 네, 여러분 코가 좀 많이 막혀요. 미안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뒤에 가서도 우리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100년 전쟁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얘들아. 어쨌든 갈게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부과를 합니다. 무섭죠? 이거에 대해서 귀족들이 반발을 하고요. 그 결과 무엇이 나오냐면은 잠깐만 선생님 좀 땡겨볼게요. 얘를 쓸 곳이 없네. 자, 이게 끝이라서 자, 귀족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대헌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하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헌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1215년에. 즉 이게 무엇이냐?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네,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존왕 같은 경우 인정을 했지. 근데 헨리 3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시해요. 헨리 3세가 무시를 하면서 누가 나오냐? 자, 갑니다. 헨리 3세. 헨리 3세. 대헌장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라는 사람이요. 신분 시몽드를 띄워야 돼. 나 좀 붙였을게요. 칸이 없어서. 가 신분 대표를 소집합니다. 요게 한 1265년쯤이에요. 이게 이제 의회의 시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3번. 자, 에드워드 1세 때 무엇이 소집된다? 빨간색으로 모범의회. 1295년에 최초로 이제 의회가 성립이 되고요. 자, 이후에 나중에 14세기쯤 가게 되면은 상하 양원제 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일찍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영국의 하나의 이제 내부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자, 4번 빨간색으로 외부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백년 전쟁. 연도 쓸 수 있으면 써주세요. 1337년에서 1453년. 이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왕위 계승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왕위 계승에 관한 분쟁이면서 왕위 계승 관한 분쟁과 동시에 플러스 플랑드르 지방, 자 여기서 별표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중요해서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이권 다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플랑드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은 모직물 공업이 발달한 곳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다? 그럼 이곳을 통해서 무역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은 곳이란 말이야, 이곳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왕위 계승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였냐 하면은 영국 왕이, 당시 이제 프랑스의 왕위가 이제 교체되는 저건데, 영국 왕이 이렇게 해요. 당시 영국 왕의 이제 엄마가 프랑스 쪽, 이제, 미안해요. 잠시만. 여러분들이 참, 네, 여러모로, 네, 굉장히 신뢰를 끼치고 있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거기서 엄마가 프랑스 공주였던 거야. 근데 프랑스의 왕이 바뀌는데, 여기 영국 왕이 뭐냐 하냐. 야, 우리도 그 계승권이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또 이제 시작되었던 거고, 그 결과 프랑스에 패배하면서요. 자, 프랑스 내 영국령을 상실합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 저 위에 조낭 때도 있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서 프랑스한테 져가지고 그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령들을 많이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5번 장미전쟁 가겠습니다. 자, 장미전쟁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있었어요. 이거는 영국 내에서의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455년부터 85년까지인데 이거는 영국 내에서의 왕위 계승 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랭커스터가와 요크 가문의 이제 왕위 계승 문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누가 이기냐면요, 랭커스터가가 이깁니다. 여기가 이겨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헨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이 튜더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영국이고요. 자, 일단 프랑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자, 괄호 2번 프랑스. 자, 프랑스 같은 경우 첫 번째 필리프 2세 때 우선 왕권이 되게 강화되고요. 프랑스 내 영국령을 대부분 회복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으로부터 프랑스 땅을 찾았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토가 확장되었다. 그 프랑스 안에 있는 영토가 이제 다 프랑스 걸로 좀 바뀌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2번. 자, 필리프 4세. 자, 필리프 4세는요, 무엇을 소집하냐면요. 자, 파란색 계속 갑니다. 삼부해를 소집합니다. 이 삼부해를 소집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아는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성직자 서인권 관한 내용, 성직자 서인권이란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교황 보니 파키우스 8세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아비존 유수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 여기 나오는 바로 그 필리프 4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교황은 쭈꾸덩, 왕은 쭈꾸당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빨간색으로 갑니다. 백년전쟁. 그래서 첫 번째, 자,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히 적긴 했는데 여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왕의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고요. 거기다가 자 2번 프랑스 내 영국령 문제가 있었고 플러스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플랑드르 지방 이권 다툼, 이권. 요거를 계기로 해서 싸우게 되더라. 자, 3번 초기에는 영국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러나 빨간색으로 잔다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잔다르크의 활약. 사실 이렇게 백년전쟁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나 나중에 이제 샤를 7세가 이 사람도 견제하면서 결국 나중에 화형당하게 됐죠. 그게 좀 사실은 나 같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어쨌든 마녀로 몰려서 결국은 죽게 된 거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429년에 이제 오를레앙 전투. 한번 이제 뭐 EBS에서 자주 내기도 하고 평가원 단위에서 한두 번 정도 나온 적 있고, 사실은 이제 잔다르크에 대해서 사실은 이 파트에서 항상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묻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지역 통합형 문제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에서 이 파트를 굉장히 많이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봐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마지막 4번 누가 이깁니까? 프랑스의 승리. 그 결과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독일 갑니다. 자, 독일 쓸 공간이 있겠죠. 자, 3번 독일.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두 개로 딱 정리할게요. 1번 13세기 파란색으로 대공의 시대. 선생님, 대공의 시대가 무슨 말이에요? 왕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황제 없다야. 이게 1254년에서 1273년까지인데 황제가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공작들 있죠. 왕족 밑에 귀족들 공작, 백작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그 공작들, 대공작들, 대공이들 그들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지더라. 근데 이게 좀 더 바뀌면서 2번 이게 14세기로 가면요, 자, 빨간색으로 칠선 제후 시대가 열립니다. 칠선 제후라고 해서 7명의 유력한 제후들이 황제의 선출 권한을 인정한 황금 문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 황금 문서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언제다? 1356년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 황제는 상징적인 우두머리고 실권은 대제후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영방 국가로서 이게 뭐냐? 그냥 제후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방국가와 자치도시들로 이루어진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즉 그래서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한, 그리고 제후들의 힘이 강한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젠가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될 거라는 거. 자, 4번 이탈리아 갑니다. 자, 이탈리아는요, 우선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이 신성 로마 제국 어디예요? 이 독일이에요. 즉 독일의 간섭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네버들레스 쓸 수는 없으니까 뭐 교황령이나 베네치아, 피렌체아 같은 이런 도시국가들과 나폴리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더라. 나중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9세기 19세기쯤 가게 되면 이제 통일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베리아 반도로 가겠습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1번 재정복 운동. 자, 재정복 운동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다? 이슬람 세력을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아라곤이나 카스티아 같은 왕국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들 힘이 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번 자, 에스파냐 왕국 그랬던 것이 15세기 후반에 아라곤과 카스티아가 통합을 해서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요. 이들이 심지어 여러분 3번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심지어 그라나다까지 정복을 합니다. 당시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근거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복을 하면서 통일 국가를 만들더라. 자, 3번 포르투갈도 나와야죠. 포르투갈. 자, 포르투갈은 12세기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독립으로 작게 유지를 하다가 뒤에 이제 신항로 개척 파트 하면서 인도 항로 개척하고 그럼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그러면서 확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15세기에 이제 신항로 개척 때 발달하더라. 개척 이후 급성장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좀 더 나가볼까 싶어요, 우리는. 내용을 좀 더 나가고, 쌤이 다음 시간에 자료를 한 번에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의 계획에 비해서 지금 진도가 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우선, 쌤 목표는 르네상스까지 할 거고요. 르네상스까지 하고, 다음 주 첫 시작할 때 자료를 우두둑 몰아와서 복습하고, 신항로 개척, 아메리카 문명, 뭐 절대왕정 쭉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지? 우리 르네상스로 갑니다, 이제. 잘하면 이번 시간에 자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르네상스가 여기 칸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셋으로 또 세 부대 담아야 되나? 그래요. 세 페이지 펴시다 뭐. 어때? 자, 갑니다. 자, 이제 62번.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자, 너무 확대했다. 자,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요. 자, 적어볼게요. 부활, 재생의 의미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 부흥 운동이다. 요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옛 로마의 중심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맞지? 두 번째.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약간 경제가 발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발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메디치 가문,
얘기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 자, 그다음 세 번째. 3번. 자, 비잔티움 제국이 우리 알다시피 15세기에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을 하지. 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망명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르네상스가 여러분들 시기가 14에서 16세기예요. 그러니까 15세기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금 서양사 흐름 자체가 약간 15세기, 16세기로 넘어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유럽의 변화 그 파트가 13세기, 14세기까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니다. 그럼 이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의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게 관건 아니야? 맞죠? 이들의 가장 큰 관건은 그래 뭐 그리스, 로마 고전에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를 기반 삼아서 발달했던 게 바로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죠.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발달하고요. 인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예술 분야까지 발달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문주의자들을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자, 인문주의자들. 자, 인문주의자들을 한 4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뭐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다 막 엄청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첫 번째,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한번 다 적고시 해볼까요? 뭐 단테는 알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보카치오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긴 한데 이 사람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 마키아벨리, 네, 뭐 군주론이나 로마서 논고 이런 책들이 있죠. 자, 페트라르카 같은 경우는요, 최초의 근대인이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서정시인 칸초니에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뭐 수능이나 내신 세계사에서 그렇게 많이 건들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단테 같은 경우는 신곡이라는 워낙 유명한 책이 있기 때문에 네, 알 겁니다. 그다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약간 이제 사회 타락상, 인간의 위선을 좀 풍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풍자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마키아벨리 갑니다. 마키아벨리는요, 대표적인 책 군주론 있죠. 군주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탈리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절대 군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주로서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많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정치를 도덕으로 좀 분리시킨 그런 거다라고 많이 평가도 합니다. 자, 다음 미술 갑니다. 미술도 참 여러 가지, 네, 한 4명 정도로 볼 거거든요. 자, 미술도 여기 미술은 선생님 번호를 안 매겨놔서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보티첼리, 두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번쯤 들어봤을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세 번째 미켈란젤로, 네 번째 라파엘로. 각각 유명한 그림들이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미술 시간쯤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보티첼리 같은 경우는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다비드상도 있지만 요거 하나 더 적어볼게. 이제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중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있고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 유명한 그림들이죠. 주로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수능에서 묻는다라고 하기엔 좀 조심스럽고, 최근 수능 경향이 문화사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듯한 느낌은 아니야, 사실은. 그렇다면 내가 이걸 수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네 우선 첫 번째 1번 상식을 좀 키우기 위한, 커먼센스를 키우기 위함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내신에선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마지막 건축 갑니다. 자, 건축에는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르네상스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열주, 돔, 그러니까 기둥과
돔을 좀 강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축물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자, 성 베드로 성당 하면 또 떠올라야 될 게, 자, 교황 레오 10세가 그렇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했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1517년에 95개 반박문 냈고요. 이어져야 됩니다. 뭐 슈마카텐 동맹도 나오고 보름스 국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수능에는 안 나온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교환을 보면 알겠지만은 쌤이 교환에는 이거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놨어요, 표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표 채울 때 그때 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프스 이북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 2번.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어땠느냐라는 거야. 자, 얘네 특징은요, 조금 달라요. 우선 첫 번째, 15세기 이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전파됩니다. 알프스 이북의 나라들로.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냐면은 현실 교회의 뭐 부패나 타락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인문주의죠. 여기도 이제 인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던 사람들입니다. 두 명 다. 자, 유명한 작품이 하나. 이건 뒤에 가서 나와요.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이 좀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대번 알아요, 사실은.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성직자들의 타락 풍자한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요거 여러분들 영화 알죠?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네, 주토피아가 아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바로 이상사회로 표현된 유토피아라고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이 유토피아, 이거는 뭐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비판한 거예요. 영국 사회의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이것을 산업혁명 하면 설명할 건데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있고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있어요. 자,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울타리 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술 갑니다. 미술. 자, 미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바네이크 형제도 있고요. 이 뭐 유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리헐이라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서민 그림을 그렸고, 홀바인이라고 하는 사람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문학가입니다. 여기가 조금은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약간 세계사가 문화사를 잘 안 내기 때문에 굳이 문화사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문화사에 나오는 문학작품 또는 여러 작품의 일부분을 떼와서 거기서 약간 관련된 생활상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뒤에 프랑스 혁명 가면 알겠지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들고 와서는 프랑스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2월 혁명, 7월 혁명 설명하고 뭐 2월 혁명 설명하는 등 그런 식으로 가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요즘 최근 경향이. 그래서 문학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들의 문학을 우리가 국민문학이라 부르는데, 왜 국민문학이라 부르냐면은 자신들의 말로 썼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 당시의 문학은요 모두 라틴어로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말로 썼다라는 점에서 국민문학이라 불리고 있고요. 자, 파란색으로 두 명의 사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이고 유명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햄릿, To be or not to be, 유명하죠.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뭐 리어 왕 이런 작품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두 작품만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가 발달하고 있고요. 자, 르네상스가 발달하면서 이런 르네상스 문화부흥기잖아. 이런 문화부흥기 속에서 한편으로 과학기술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3번 과학기술의 발달. 자, 과학기술의 발달은요, 자, 보통 사실 뭐 화약이나 나침반 이런 데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옆에, 거기 여러분들 바로 옆에다가 화약, 나침반 등이 들어온다. 근데 나침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항해에 주로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 자, 그리고 나는 파란색으로 하나만 적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
1450년이었죠. 자, 우리가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소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렇지 고려의 직지신체 요절 얘기하죠. 뭐 사실 그 이전에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1234년이었고 직지신체 요절도 1371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1371년 이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소보다 약 한 70년 정도 더 빠르죠. 7, 80년 정도.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천문학적으로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 이제 17, 18세기 하면서 그 과학혁명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거예요. 지동설. 그래서 원래 이 중세 유럽에서는요 크리스토가 기반이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이제 딱 중심이 됐던 거야. 하늘은 야 인간은 가만히고 인간이 중심에 하늘이 돌아야지. 왜 인간이 돌아? 지구가 돈다고? 에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얘기죠. 중세 우주관이 확 뒤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관련해서 이제 뭐 말하는 종교 재판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어쨌든 우리 많은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신학로 개척부터 나갈 건데 자, 그 전에 자,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사료를 조금 보고 갔으면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료를 좀 봤으면 싶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교환을 좀 펼쳐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사료가 인마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뭐 미리 치라도 상관없긴 한데 6페이지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여기 잠깐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7, 8, 9, 10페이지까지, 12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채울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복습 좀 길 겁니다. 12페이지까지 채울 거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내가 한 번에 풀어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잠시만요. 우리가 사료를 볼 겁니다. 이제 사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 16번 사료부터 같이 보면 되겠죠? 네, 16번.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밑줄 좀 치면서 갑니다. 알겠지? 중요한 부분은. 자, 나 색깔 좀 바꿀게요. 자, 갑니다. 카롤루스 대제와 황제 대강과 관한 내용입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800년이었습니다. 자, 그는 로마에 와서는 아주 혼란에 빠진 교회의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 겨울 내내 여기서 체류를 연장했대요. 자, 이때 그는 황제여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들였다. 자, 이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아는 옥타비아누스로 넘어간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애초 그는 그런 것에 관한 거부감이 있었으므로 그 축제일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사제들이 가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교회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였다. 그럼에도 그 호칭을 받아들인 것을 로마인들의 황제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으므로 큰 인내를 가지고 그런 반감을 견뎌냈다. 뭐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제 카롤루스의 생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라고 여기에 딱 밑줄만 쳐놓고 문제를 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미안한데. 그나마 풀 수는 있겠지 뭐. 그럼에도 그 호칭을 받아들인 것을 뭐 로마인들의 황제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얘기했다. 그럼 뭐 로마 황제 대관 관한 내용인가? 뭐 근데 대관 관한 내용은 또 안 보이고 로마에 와서 교회를 회복하려고 했다. 뭐 그런 것들 그렇게는 이어서 갈 수 있을 겁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냥 줬다면. 자, 17번 주종제 갑니다. 자, 왕의 귀족과 모든 봉신은 왕이 소집하는 경우 왕 앞에 출두해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40일 낮과 밤 동안 각자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역을 수행해야 된다. 첫 줄만 여기 쭉 갈게요. 그 다음에 군역 징발. 근데 그게 있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남아있을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게 즉 우리가 아는 무엇입니까?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갑니다. 자, 교황의 황제 폐위와 파문. 카노사의 불용 얘기인 것 같아. 자, 내 권위와 온전함을 확신하니 이제 나는 전능한 신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황제 하이니의 아들 하이니 4세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그의 왕국. 자,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그의 왕국이 무슨 왕국? 신성로마 제국. 어머나? 이것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하노라. 나는 이것을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그리고 당신의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였노라. 그가 반역하였기 때문에 블라블라. 그래서 그는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잘라내었으며 교회를 조각내고자 하였다오다. 그러므로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그를 저주하여 놓노라. 중세사 원전 넘어갑니다. 자, 19번. 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십자군 전쟁 촉구와 관한 내용입니다. 자,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급히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티르크는 첫 줄 여기 동쪽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야?
우리가 아는 비잔티움 애들이지. 그럼 비잔티움 애들에게 도움을 왜 주어야 하는데 Y가 붙어야 돼? 왜? 티르크가 나왔지. 이 티르크는 우리가 아는 셀주크 티르크인 거야. 티르크는 이미 여러분들 중 일부가 알듯이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군데? 그들의 밑줄 주고 누구냐 물으면 뭐라 할 건데? 그렇지, 비잔티움입니다 라고 해야지.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기도로서 다음을 요청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권유함으로써 모든 계급의 사람들, 기사, 병사, 블라블라블라 샬라샬라 결국은 적절히 그리스도교인들을 도울 것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0번 콘스탄츠 공의의 선언. 언제니까 1414부터 1418이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에 결국 뭐 얘기한 겁니까? 다시 로마 가톨릭의 그렇지 정통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자, 01994 로마 가톨릭 대표한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위를 직접 받는다. 라는 거 정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려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칼뱅의 예정설입니다.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을 받들이시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섭리는 인간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며 또 반대로 신께서 지옥에 떨어뜨리시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딱 막혀있음을 뜻한다. 뭐 지금 블라블라 샤샤 그렇대요. 그냥 칼뱅 예정설이래요. 그 제목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또 섞였네 이게. 뭐 절대왕정 이거는 뒤에 봐야 될 거라서 넘어가고 23번 볼게요. 카롤루스 왕조. 자, 카롤루스 왕조 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프랑크의 왕국을 갑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제적을 계승한 피핀. 그럼 아버지의 밑줄을 치면 뭐라 할래? 피핀 아버지. 그러니까 카롤루스 마르테. 그럼 관련 선지로 낼 수 있는 게 뭐 트루프와 티의 전투라든지 아니 마찬가지로 궁제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거 낼 수 있겠지. 어쨌든 요 왕조 이제 카롤루스 왕조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24번 비잔티움 제국으로 갑니다. 자, 8세기 초 성상 숭배는 절정에 달하였다. 그래서 726년에 성상 파괴령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사회의 상류층의 기존과 마술이었고 그리스도 성모 성자들의 성화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성상 파괴론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갑니다. 방금 했던 거다. 마젤란이 아니라 밑에 마젤란 있고 마젤란이 나와버리네. 자,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입니다. 자, 성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그를 위한답시고 영토와 도시와 통일세 등으로 세습재산을 만들어 하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즉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요 당시에 16세기 교회의 그 이전부터 이제 뭐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 현실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26번 30년 전쟁 가겠습니다. 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교도들을 탄압하자. 배경 이제 신교를 믿는 제국들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30년 전쟁이 스타트. 그러나 그 목적이 점차 정치를 변모하였고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모습들. 그 결과 뭐 스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제 신성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에스파뇰로부터 독립하는 등 어쨌든 그런 독립을 승인받고 또 칼뱅파의 종교의 자유,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자, 27번 성서 중심주의 갑니다.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루터, 칼뱅. 루터와 칼뱅 모두 성서가 기본이 된다 얘기하는데요. 특히 루터가 더 심했다. 특히 루터가 성서 지상적인 모습들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딱히 볼 건 없고 그냥 여기까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사료들은요. 우리가 또 다음에 좀 더 배우고 나서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8주차 이용 끝냈습니다. 되게 많이 했고요. 잠깐만, 뒤에,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요. 30번 낭트칙령 있긴 한데요. 낭트칙령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절대왕정하고, 그 루이 14세 얘기하면서 낭트칙령도 한번 더 봐드릴게요. 우리 그 위그노들 기억하죠? 종교전쟁 하면서 프랑스의 그 가톨릭교도 구교도들과, 그 다음에 그 신교도들 사이에서의 싸움이 일어났고 미그노들 그러면서 미그노 전쟁 1562년부터 98년까지 있었고 결국 누가 앙리 4세가 낭트칭령을 반포해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알겠지만은 절대왕정 시기를 우리가 배우면 여러분들 좀 알 거예요.
그 나중에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한 1685년쯤 될 겁니다. 17세기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많은 이제 상공인들, 신흥 상공업자 계층들이 주로 이제 그 신교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흥 상공업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프랑스의 경제가 침체기를 맞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는 그러면 참고로 복습 자료 같은 경우는 개념 강의가 완강되고 나서 복습 자료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주 9주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